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제 양도소득세 쪽이네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러는데 어려워한 만큼 문제는 최대한 쉬운 문제로. 이제 이번에는 너무 어려우시면 또 그 중간에 또 2차 포기해버리고 세법 포기해버리신 분이 많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만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쉬운 문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실제 이제 문제를 푸시면 쉬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다른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으니까 요 문제 이렇게 해설을 들으시면서 요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풀겠구나. 또 문제 풀면서 요건 요렇게 하면 된다. 그 정도만 보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1번부터 한번 가보죠. 1번은 이제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틀렸네요. 소득세는 국세예요. 너무 쉽죠. 이런데 틀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소득세는 국세이고 직접세고, 또 소득세는 개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 의무를 정하고, 그다음에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1년치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종합소득은 원칙이 종합과세가 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치면 안 돼요.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하여 과세를 합니다. 또 양도소득이든 소득세든 원칙은 신고납부제도,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제도를 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이제 문제 2번 가보죠.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제 소득세에서 과세 기간은 1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선택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는데 임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임의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과세 기간 중도에 폐업을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중간에 사망했으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또 국외로 이전했으며 1월 1일부터 출국한 국외 이전한 날까지, 중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문제 3번이네요. 용어 정리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이런 걸 찾을 때 요거 찾기 힘드실 거예요. 거주자란 그러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사업자란 그러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주소는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에 하여 등록된 곳을 면 틀렸죠. 형식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에 따라서 사실 현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같이 살고 있으면 되는 거지 주민등록상 등재가 꼭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국 법인이란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는 내국 법인이라 그러면 본점이나 주사무소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을 내국 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 찾을 때 잘 모른다고 5번을 찍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소는 우리나라에 지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주민등록이 등재가 안 돼 있어도 실제 거주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등록된 곳을 주소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로 생활하는 장소로 판단하는 것이지 주민등록상 등재된 곳으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이제 문제 4번으로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1번은 비거주자는 국내 토지를 양도하면 납세 의무가 있어요.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이 과세 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여기서 2가 아니라 1 과세 기간 동안 183일이 넘으면, 그럼 1 과세 기간 동안 183일이 넘으면 그 사람을 거주자라고 칭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 틀렸어요. 피상속이 나오면 일단 사망자의 소득과 살아있는 사람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또 국외자산을 양도했다. 국외자산을 양도하며 거주자에 한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데 이때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하면 각각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각 거주자가 따로따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5번이네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 거주자는 그랬어요. 거주자는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땅 팔면 세금 내는 거고 외국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거주자에 한해서만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납세 의무가 있지만 10년간 그랬으니까 5년 넘었죠.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5년 넘었으면 외국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팔아도 양도세 물으셔야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거주자로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년에 183일 이상을 살고 있으면 거주자로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비거주자는 외국에 있는 땅, 외국 건 세금 낼 필요 없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소득만 세금 내는 거고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 요거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정답 4번이네요. 이제 문제 6번.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사업에 사용한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 지적재산권 요거는 양도 대상이 아니에요. 네, 전세권, 아파트 당첨권, 골프회원권 요건 대상이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이제 또 양도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사업에 사용한 기계는 양도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기계와 함께 움직이는 영업권은 양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 토지를 현물 출자했으니까 이것도 돈 받고 팔았으니까 양도. 파생 상품도 양도 대상. 골프회원권 양도 대상. 정답은 1번. 이제 8번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몇 개냐? 이거 참 어렵겠는데요. 많이 어렵겠는데 보니까 전세권은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양도 대상입니다. 네, 주권 상장이요. 증권 시장에서 주권 상장 법인을 이제 주식을 상장 법인이었을 때 이걸 비교해 드리면 상장 법인이면 이제 상장 법인 중에서도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로 나누겠습니다.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로 나눌 때 장내 시장 안에서 거래한 것들은 원칙은 과세 제외가 돼요. 근데 단 예외적으로 장내 시장 안에서 거래했을지라도 대주주 소유분을 거래하면 요거는 과세. 장외 거래는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증권 시장에서 주권 상장법인 시장 안에서 소액 주주 그랬으니까 과세할 수 없어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네,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양도 대상 아닙니다. 담보 목적으로 건물은 담보 목적으로 움직였으니까 아직은 양도 아닙니다.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는 양도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 채무가 인수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인수 사실이 확인이 돼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부담부 증여해서 채무를 인수할 때는 인수 사실이 확인이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둘. 답은 1번. 두 개네요. 이거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9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현물 출자 양도, 교환 양도,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건 양도가 아닙니다. 이제 건물에 대한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으며 인수한 만큼은 양도. 사업 시행자가 보류지로 받은 토지를 매각을 했으니까 이건 양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제 사업 시행자에게 제가 땅을 보류지로 넘겼다. 보류지로 충당하는 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류지로 받았던 그 사업 시행자가 그걸 팔았으니까 매각을 했으니까 그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이제 10번. 과세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이건 양도 아닙니다. 네, 재산 분할 여기도 양도 아니네요. 지분 변경 없이 이건 단순 분할이니까 양도 아니네요. 매매 원인 무효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됐으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니까 양도 아닙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외의 자간에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으며 인수한 만큼은 양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자, 문제 11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서로 교환했으니까 양도.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로 매도 대가관계 입증이 됐으니까 양도. 자기 소유의 토지를 채무 변제 담보를 위하여 그럼 아직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변제 충당이 될 때까지는 아직은 양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대물 변제는 양도. 개인 사업으로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했으니까 이것도 법인에게 대가받고 팔았으니까 양도 대상입니다. 12번.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인도할 경우에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양도 차익을 물어봤으니까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면 돼요. 또 필요 경비는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필요 경비를 뺄 건데 필요 경비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양도 차익을 이렇게 구해라 그러면 이 식에다 넣으면 돼요. 그냥. 갑은 을에게 은행 채무 4천만 원이 담보되어 있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하면서 동채무를 인수하기로 인수했다. 그러면 처음에 취득했을 때 가격은 여기서 1억짜리를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를 안 해요. 근데 증여를 할 때 시가가 지금 현재 2억으로 바뀌었네요. 네, 증여를 하면서 4천만 원의 채무가 부담됐습니다. 4천만 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증여를 하면서 채무 4천을 부담을 시켰더니 상대방이 그래 4천 내가 인수하지. 그러면 2억분의 4천이에요. 그럼 2억분의 4천이니까 여기다 넣어볼게요. 전체 2억 중에서 4천만큼 이게 이만큼이 지금 양도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만큼 양도로 넘어갔으니까 취득 가격은 처음에 취득 가격은 1억이었습니다. 1억이죠. 그러면 1억에 여기 띄어. 그러면 여기 2천이네요. 이제 2천만 원이 이제 취득 가격은 여기가 이제 취득 가격이니까 취득 가격에 대해서 취득 가격 1억이 있었는데 1억 중에 20%만 양도로 넘어갔으니까 20% 양도 넘어갔으니까 2천만 원만 취득 가격으로 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취득 가격은 2천입니다. 그리고 양도 가액은 지금 2억 중에 20%가 양도니까 4천만 원이 양도 가격이고 필요 경비는 없습니다. 그럼 4천에서 2천 빼니까 양도 차익은 2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 2천만 원입니다. 이런 거예요. 13번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예요? 그랬어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 다 구해봐라 그랬어요. 양도에 해당하는 거. 법원의 판결에 위자료는 매매로 보니까 매매하고 동일하니까 너는 양도. 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을 제외 그랬네요.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을 제외했으니까 너는 양도가 아닙니다.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했다가 단순히 재분할했으니까 이것도 양도 아닙니다. 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네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 앞으로 돌렸으니까 양도가 아닙니다.
이제 권리 이전의 행사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했네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막 교환했으니까 유상 이전으로 봐서 양도. 양도로 보는 건 두 개.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개수가 나오면요, 체크해보고 개수 두 개가 동그라미니까 그냥 두 개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다음 14번.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다시 원위치가 됐으니까 취득 날짜도 처음으로 당초 취득일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했을 때는 등기 접수일로.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을 때도 등기 접수일로. 완성 나오면은 끝에 가서 완성된 날. 장기할부 나오면 세 개. 세 개 없네. 세 개. 그 말이 없죠. 그럼 4번.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의 시기는 그럼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땅을 그러면 이거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취득의 날짜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갑니다. 정답은 4번이었네요. 이제 15번. 또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가는데 여기서 대금 청산일 속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그거는 빼고 그건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며 대금이 청산된 걸로 봅니다.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 민법에서 점유 취득이 나오면 점유를 개시한 날.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하여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며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처음 취득한 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4번이 답이네요. 완성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끝에 가서는 완성된 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제 16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1번은 양돌 현재 1세대가 우리나라 1주택과 딸린 토지를 2년 이상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 대상인데 단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다고 그랬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년을 거주해야 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2년 거주 요건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실지 양도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못 해줘요. 그래서 9억을 초과한 부분은 비과세를 폐지합니다. 미등기 양도, 미등기 상태로 물건을 팔면 비과세나 감면 폐지. 주택에 딸린 토지는 위에 건물이 비과세를 받는다고 해서 아래에 있는 땅도 비과세를 바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위에 건물이 비과세면 아래에 있는 땅은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도시 안에 있으면 5배, 밖에 있으면 10배 한도로 비과세.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그럼 전체 실지 양도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전체를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이게 1주택이니까 1주택으로 봤을 때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9억 초과 여부를 따지시면 돼요. 이제 17번으로 가봐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고 이제 사례를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걸 찾아라. 1세대 2주택 중에서 1주택은 멸시를 하고 집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 중에서 하나는 멸시라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하나는 부셔버리고 나머지 하나 그러면 나머지 주택은 1년 보유 1년 거주 나머지 이 보유가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1년밖에 보유 안 됐으니까 비과세 못 해줘요. 자, 두 번째요. 서울특별시에 신주택을 매입한 후에 경기도 구리시 소재 9주택이에요. 그러면 신주택을 매입한 후에 3년 안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옛날 새집 사고 나서 옛날 집을 3년 안에만 파시면 비과세를 받는데 그 9주택은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한 소재에 9주택을 양도한 1세대 2주택 그랬네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집을 사고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3년 안에 팔고 그 옛날 집이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럼 이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제 해외 이주, 외국으로 이민 갔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만 팔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대 전원 2년을 보유하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1주택인 상태에서 출국일 3년 틀렸죠. 2년 지나버리면 안 돼요.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특혜를 주는 거지. 2년 넘어버리면 특혜를 못 받습니다. 이제 질병 요양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광화군으로 이사하고 서울특별시에서 1년 보유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집을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못 받아요. 왜냐하면 몸이 안 좋거나 또 자녀들 중에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또는 직장을 옮길 때는 1년 거주하고 이사를 가셔야만 보유기간 묻지 말고 비과세인데 1년밖에 보유를 못했고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번은 2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 위에 건물을 철거했지만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했네요. 그럼 토지만 따로 파는 거예요.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밑에 땅만을 팔게 되시면 토지만의 양도로 봐서 이 경우는 토지만의 양도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 동그라미 2번 요거 하나밖에 비과세가 안 돼. 2번이 답이 돼요. 네, 요 순서에 법령의 숫자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순서. 자, 그럼 이제 민간 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기간이 5년만 넘으시면 돼요.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묻지 말고 비과세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이제 부득이한 사유 그랬으니까 자녀들 때문에 다른 데로 전학을 가거나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는 그 집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5년, 1년 이렇게. 그럼 정답은 3번. 19번 계산 문제네요. 겸용주택인데 주택의 면적과 상가의 면적이 있는데 주택의 면적이 80, 상가가 120. 상가가 더 크네요. 그러면 이 경우는 상가는 과세가 되고 주택은 건물은 비과세예요. 이제 상가만 과세니까 건물 중에 과세가 되는 건 건물 120, 120 요 셋 중에 하나 과세가 돼요. 그다음 이제 토지는 전체 800이라는 땅 중에 이제 위에 건물의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니까 이것도 나누면 돼요. 그래서 800을 이제 전체 총 건물 면적은 200이고 그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건 80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띄고 2하고 4. 그러면 48, 32. 320이 이게 주택의 부수 토지란 이야기예요. 주택의 부수 토지입니다. 그럼 주택의 부수 토지는 다시 이걸 한도를 구해야 돼요. 한도를 구해봤더니 주택의 면적은 80인데 여기서 80에 도시 지역 내에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5배. 그럼 8, 40. 400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400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지금 비과세 주는 게 면적이 320밖에 안 되니까 320만 비과세입니다. 그럼 320만 비과세니까 800 중에서 320을 빼. 그러면 480이 과세로 돌아섭니다. 그래요. 320만큼만 전체 중에 비과세니까 이만큼만 비과세니까 480은 과세합니다. 그 정답은 3번. 이제 마지막 20번 요 계산 문제 또 계산 문제네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였으며 전용 면적은 115만 쭉 나왔죠. 그리고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도소득 신고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거 고가주택이네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10억이니까 9억 초과분은 과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양도 차익을 전체로 먼저 구하는 거예요. 총 양도 차익을 구하면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요. 자, 그러면 총 양도 차익 실거래가 있으니까 실거래가로 가보죠. 10억에서 취득 가액은 실질 취득 가액은 5억입니다. 필요 경비는 없어요. 필요 경비 있네요. 증빙하여 실제 비용은 비용 있네요. 비용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10억에서 5억을 빼면 5억에서 2천 빼니까 4억 8천. 4억 8천이 양도 차익이 나왔는데 이 4억 8천은 전체 총액의 4억 8천이니까 여기에다가 고가주택 비율, 고가주택이니까 전체 양도가액 10억 중에서 그 10억 중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10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4억 8천에다가 여기에 곱하기 10분의 1만큼이 과세니까 4,800이 과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4,800 2번 요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고가주택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자꾸 계산 문제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용주택하고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에서 실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주로 고가주택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고가주택 위주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멘트가 나왔네요. 이분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선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를 자신에게 말해라.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를 본인에게 말해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럼 본인이 할 일이 뭔지를 먼저 정해놓고 그러고 놓고 내가 그거를 실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나한테 말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본인한테 나는 이번 30일에 공인중개사 합격하겠다. 그렇게 말해놓으면 이제 내가 알았어. 그럼 내가 이제 그 공부 좀 하지 뭐. 공부해가지고 내가 30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할게 이렇게 나한테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본인한테 세뇌를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세뇌를 시켜놓고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해가시면 30일의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마지막 시험 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네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그 댓글도 많이 달고 그러시던데 이제 전번 주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연령별 세액공제를 70이 넘어야 30%인데 75세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별 세액공제는 70 이상이면 30%예요. 70 이상이면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75세도 30%예요. 70이 넘었으니까 70도 30%, 75도 30% 전부 다 70 이상이면 3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전번주에 아마 그거에 그 강의를 하면서 약간 그 70억 75세를 제가 혼동스럽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 어떤 분이 거기다 길을 잡아놨더라고요. 선생님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엄청 피곤하죠. 오전도 수업하고 오후에도 수업하고 야간도 수업하는데 중간에 이거 촬영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힘들잖아요. 왜? 저녁 12시에 이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힘드시더라도 좀 참고 지금 이제 이 해설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설이니까 너무 크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주시고 그리고 끝날 때쯤 하면은 좋아요 한번 딱 눌러놓고 나가시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딱 강의 듣기 전에부터 좋아요부터 누르고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시면 아직도 안 누르신 분 있죠. 구독 눌러가지고 계속 강의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